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24시간 감시 카메라조차 지켜주지 못한 한 여성의 비극적인 임신 미스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서 벌어진 비인도적인 범죄, 그리고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한 여인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과연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히 차단된 콘크리트 감옥 안에서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며 그녀는 어떻게 그 악마의 가면을 벗겨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곳, 법이 지배하고 24시간 내내 수천 개의 렌즈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교도소라는 공간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냥터로 변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수진 씨는 성실함 하나로 살아가던 평범한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차가운 철창 안으로 들어가게 된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완전히 뒤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수감된 곳은 최첨단 보안시설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마다 거실마다 심지어는 화장실 앞까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그 누구도 몰래 움직일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범인은 그 감시망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감시 시스템을 자신의 범죄를 위한 도구로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수진 씨가 처음 그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새벽 2시,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야 할 시간. 누군가 그녀의 거실 문을 아주 조용히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시스템상으로는 모든 문이 잠겨 있어야 했고 교도관의 순찰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건 그림자조차 없는 기괴한 형체였습니다. 그 남자는 수진 씨의 침대 머리맡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녀는 그것이 인간인지 아니면 악몽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CC TV 영상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 시간에 찍힌 영상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시스템 오류라는 메시지만 띄운 채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의 서막일까요? 수진 씨는 그날 이후부터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달 후였습니다. 아침마다 몰려오는 구역질, 감출 수 없이 불러오는 바에,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겁에 질린 얼굴.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단절된 심지어는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그것도 감시 카메라가 24시간 돌아가는 공간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녀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교도소 내 의료진은 검진 보고서를 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 수진 씨에게서 임신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의 기쁨을 누리는 대신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싶을 만큼의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마의 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도소라는 곳은 사회와 분리된 곳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가장 밑바닥 감정이 충돌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수진 씨는 그 안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은 이미 교도소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입을 열려는 기미를 보이면 그녀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소지와 그들의 일상이 적힌 메모가 매일 밤 그녀의 베개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된 심리전이었고 한 인간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랄한 사냥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밤마다 벽을 긁으며 울었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 걸까?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든 놈은 누구일까? 사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5명의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교한 시계태엽처럼 그들은 하나씩 타겟이 되어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것은 이 5명의 여성이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그 누구도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공포의 실체는 무엇이었으며 만삭의 몸으로 대법원 법정에 서기까지 그녀들이 겪어야 했던 그 잔혹하고도 슬픈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의 배경은 대한민국 어딘가에 위치한 한 여성 교도소였습니다. 이곳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보다 주로 경제사범이나 초범들이 수용되는 비교적 조용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고요함 뒤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교도소의 정기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검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로 다른 수용거실에 머물고 있던 5명의 여성 수감자에게서 임신 반응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도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장은 즉시 특별조사팀을 꾸려 그들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면회 기록도 거의 없었으며 외부인과 접촉할 기회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완벽히 차단된 그곳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외부인의 침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부에 은밀하고도 추악한 시스템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지켜보는 저 또한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왜 그들은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그 침묵 뒤에는 서늘한 감시의 눈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한 중견 교도관의 남편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교도관인 아내를 위해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소문난 공처가이자 사랑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밥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교도소 내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수감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던 그의 모습은 천사와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짐승보다 못한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악행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시스템을 이용해 약자를 유린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세상 밖으로 알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 아닐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갈 때쯤 여러분은 아마 다시는 이전과 같은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도소라는 공간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숨막히는 곳입니다.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CCTV는 수감자들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권조차 사각지대로 몰아넣죠. 수진 씨가 머물던 그 독방은 유독 더 차가웠습니다. 한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입김이 하얗게 서리는 그곳에서 그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악몽보다 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발소리, 그리고 무엇인가 무거운 것을 끌고 가는 듯한 그 둔탁한 소리를 말입니다. 일반적인 순찰 발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먹잇감을 찾아 배회하는 포식자의 발자국처럼 서서히 수진 씨의 방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가슴을 부여잡고 몸을 잔뜩 웅크렸죠. 문틈 사이로 옅은 빛이 스며들더니 이내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하는 그 소리는 그녀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 수 없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그 괴물을 막아선 것이었죠. 하지만 그 괴물은 문을 열지 않고도 수진 씨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아주 낮은 저음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수진아, 문은 잠겨 있지만 네 마음은 벌써 열려 있는 거 다 알아. 내일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박 씨였습니다. 아내인 교도관 최 씨의 권위를 빌려 교도소 내부를 제 집처럼 드나들던 그가 왜 하필 수진 씨를 지목했을까요? 수진 씨는 경제사범이었지만 그녀의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던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교도소 내 방대한 수감자 기록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가장 외로운지, 누가 가장 약한지, 누가 도망갈 곳이 없는지를 말이죠. 수진 씨는 그날 밤 이후로 정신을 놓아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환청복도에서 느껴지는 시선, 그리고 간식으로 넣어준 음식에서 나는 묘한 약 냄새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내 동료 수감자 미영 씨도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어린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고 들어온 생계형 범죄자였습니다. 그녀에게 박 씨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박 씨는 미영 씨에게 주기적으로 자녀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버티는 게 과연 아이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 아이가 자라는 시설에 내가 매달 후원금을 보낼 수 있어. 미영 씨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건 엄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조차 짓밟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라는 거대한 감옥은 박 씨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의 법규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법망을 피할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곡할 노른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멀쩡하던 수감자들이 임신을 하고 하나둘씩 성격이 변해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서로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수감자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데도 능숙했습니다. 저 사람은 네가 나랑 비밀을 공유하는 걸 알고 질투하는 거야.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은 수감자들을 완벽히 고립시켰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공포의 결과물이자 박 씨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방어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죄를 지어 벌을 받으러 간 곳에서 더 큰 죄에 희생당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교정일까요? 권력이란 것은 그 본질이 통제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시스템을 보호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괴물이 될 때 피해자들은 어디로 숨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침묵을 깨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수진 씨는 지금도 어디선가 숨죽여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매일 아침 수진 씨의 식판 옆에 작은 쪽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쪽지에는 늘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은 더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그 특별한 일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수진 씨는 그 쪽지를 찢어버릴 수도 불태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쪽지 자체가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이자 언젠가 그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발소리가
다시 한번 복도 끝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고 노골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 씨의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진 씨는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라면 복도 순찰을 도는 교도관의 발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이었지만 지금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박 씨는 교도소의 모든 순찰 시간표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인 아내 최 씨가 야간 순찰을 나가는 타이밍 CCTV, 관제실의 교대 시간, 심지어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까지도 그는 자신의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죠. 그는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교도소를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저지르는 범죄를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도시락통. 그것은 그에게 무기이자 신분증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수감자들이 고생이 많을 텐데 맛있는 거라도 좀 더 챙겨주지, 그래. 아내 최 씨는 자신의 남편이 이렇게 착한 사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락통 안에는 정체불명의 약물과 수면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수감자들에게 특별식을 넣어준다며 다가가서는 그 음식에 몰래 약을 섞었습니다. 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해진 수감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겪었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되죠. 박 씨는 이 약물을 이용해 수감자들을 자신의 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가 교도소라는 거대한 감옥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약에 취해 있던 그 밤의 기억을 조각조각 맞추어 보려 애썼습니다. 희미한 불빛,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이던 박 씨의 목소리. 너는 지금 꿈을 꾸는 거야. 이 꿈은 아주 달콤할 거야. 수진 씨는 그게 꿈이 아니라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독방 벽면에 자신의 손톱으로 날짜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째인지, 박 씨가 언제 자신을 찾아왔었는지, 그리고 그날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이 기록들은 그녀가 미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진 씨가 잠시 노역장에 나간 사이 누군가 그녀의 독방을 뒤져 그 벽면의 기록들을 페인트로 덮어버렸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교도관들 중 누군가가 박 씨의 범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 씨 혼자서는 결코 이 거대한 교도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분명히 그의 범죄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교도소 내부의 모든 교도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자하게 웃어주던 김 교도관, 항상 무뚝뚝하지만 친절했던 이 교도관까지도요. 그녀에게는 아군이 없었습니다. 오직 적들만 가득한 이곳에서 그녀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수진 씨는 박 씨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작은 빈틈이라도 찾아내어 그것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고민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아내 최 씨와 함께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전달하고는 복도 구석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배 식구 사이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밤엔 좀 조용히 해. 소장님이 예민하시거든. 최 씨의 말에 박 씨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수감자들은 다들 깊게 잠들어서 쥐 죽은 듯이 있을 거야. 그 순간 수진 씨는 박 씨가 사용하는 약물이 아내 최 씨의 허락하에 관리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구심에 휩싸였습니다. 아내인 교도관마저 이 범죄의 공범이라면 이 사건은 교도소 전체가 썩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담장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 씨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그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감자 중 한 명인 미영 씨가 박 씨가 건네준 음식에서 나온 작은 증거물을 몰래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미영 씨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증거물은 이미 미영 씨의 속옷 안감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의 연대는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박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영리하고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밖으로 빼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수진 씨의 독방 앞으로 낯선 이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발소리가 매우 조용하고 호흡이 일정하지 않은 누군가였습니다. 교도관은 아니었습니다. 박 씨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 정체불명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혹시 박 씨의 범죄를 알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일까요?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세탁실 뒤편으로 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 목소리는 수진 씨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세탁실 뒤편은 교도소 내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었습니다. 빨래 건조대가 줄지어 서 있고 늘 눅눅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CCTV 사각지대 중 하나였습니다. 수진 씨는 10시가 되기 직전 세탁물을 나르는 척하며 천천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박 씨가 판 함정이라면 그녀는 오늘로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세탁실 뒤편 구석에는 키가 작고 깡마른 여성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내 청소를 담당하는 수감자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나이가 지긋하고 말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죠. 네, 오였니? 수진 씨가 묻자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박 씨가 아내 최 씨의 사무실에서 몰래 보안카드를 복제하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서워서 모른 척했지만 5명의 동료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숙은 품 안에서 작은 쪽지 뭉치를 꺼내 수진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건 박 씨가 수감자들에게 남겼던 모든 협박의 증거들과 그가 교도관의 권위를 이용해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우회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을 떨며 쪽지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은 그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경고했습니다.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해. 우편물 검사도 심하고 외부인과의 면회도 박 씨가 다 감시하고 있어. 수진 씨는 낙담했습니다. 그토록 귀한 증거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외부 의료진 정기 검진을 이용하자. 의사들이 들고 들어오는 의료 도구 상자를 유심히 봐. 빈 상자가 나갈 때 그 안에 이 서류들을 숨길 거야.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증거를 안전하게 숨긴 뒤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각자의 노역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와 영숙은 일종의 비밀 연대를 맺었습니다. 영숙은 세탁실에서 세탁물을 나르며 수감자들의 정보를 수집했고 수진 씨는 박 씨의 행동 패턴을 감시했습니다. 이 연대는 박 씨가 절대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이 분열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공통의 적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가 수진 씨의 독방을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밤마다 수진 씨의 문 앞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요새 누구랑 만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 영숙이 그 늙은이가
너한테 무슨 희망이라도 준 것 같니? 수진 씨는 공포에 질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도 안 만나요. 박 씨는 문틈 사이로 굵은 손가락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희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다 보고 있어. 그 영숙이라는 여자는 내일부로 다른 교도소로 이송될 거야. 그러니 꿈깨. 영숙의 이송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증거를 밖으로 빼낼 유일한 통로가 사라지는 것이었죠. 수진 씨는 박 씨가 떠난 뒤 독방 안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영숙이 이송되기 전에 어떻게든 그 서류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진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숙이 이송되기 전날 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영숙의 독방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의 밤 복도는 너무나도 길고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복도를 기어갔습니다. CCTV에 사각지대를 하나씩 건너갈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영숙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문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영숙이 벌써 이송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박 씨가 영숙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간 걸까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은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는 이 밤에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박 씨의 발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본능적으로 복도 옆 배관실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녀는 박 씨가 지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영숙의 독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영수가 어디 숨었어? 오늘 밤이 너의 마지막 기회야. 내 장부를 어디에 뒀는지 말해. 박 씨는 영숙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은 방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빈 독방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박 씨의 모습은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독방으로 돌아오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영숙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그녀가 이미 박 씨에게 붙잡힌 건 아닐까요? 독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영숙이 건네준 그 증거 서류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서류가 사라진 겁니다. 박 씨가 그것들을 뺏어갔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미리 알고 가져간 걸까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정의의 조각들이 순식간에 공중분해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놀라지 마. 낡은 환풍구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자신의 방을 뒤지러 오기 직전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방을 빠져나와 환풍구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수진 씨에게 환풍구를 통해 아주 작은 쪽지를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증거는 내가 다른 곳에 숨겨뒀어.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내일 아침 의사들이 들어올 때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 움직여. 영숙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박 씨의 그 치밀한 감시망 속에서도 증거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교도소는 평소보다 훨씬 더 삼엄했습니다. 영숙의 이송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교도소 정문까지 따라 나와 영숙이 호송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노역장에서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호송차 안으로 들어가는 영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수진 씨에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호송차가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교도소 안에서는 일종의 해방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수진 씨에게 집중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호송차가 떠나자마자 노역장에 있는 수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운 얼음 같았습니다. 수진아, 영숙이는 이제 갔어. 이제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버티고 싶니? 수진 씨는 고개를 당당히 들고 박 씨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과장님께서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 가르쳐준 대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독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영숙이 말한 신호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독방 전체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10초, 20초 정전이었습니다. 교도소 내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겁니다. 수진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걸. 그녀는 자신이 미리 뜯어두었던 환풍구 덮개를 열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환풍구는 공포 그 자체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말한 장소 의사들이 들어오는 의료실 옆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외부 의료진의 도구 상자가 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빈 도구 상자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영숙이 숨겨둔 증거 서류들이 꼼꼼하게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복도 쪽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박 씨의 손전등이었습니다. 수진아, 거기 있지. 박 씨가 창고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 좁은 창고 안에서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 증거를 무사히 밖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을 쓰면서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과 고통은 분명히 값진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보면서 동시에 인간의 연대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느낍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려는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는 때로는 느리게 오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는 법이니까요. 창고 안 좁은 틈새에 몸을 구겨 넣은 수진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쿵쿵쿵. 박 씨의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닥치는 대로 물건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어디 숨었어, 쥐새끼처럼. 박 씨의 손전등 빛이 창고 곳곳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 방 전체에 울려 퍼질까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 여기서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교도소장의 고함에 박 씨의 행동이 멈췄습니다. 교도소장은 박 씨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정전 때문에 상황실이 난리야. 그런데 여기서 수감자나 잡으러 다니고 있어. 당장 의료실로 복귀해. 교도소장은 겉으로는 박 씨를 질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박 씨에게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씩씩거리며 창고를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들이 떠난 것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끝날 뻔했습니다. 그녀는 증거 서류가 든 메모리 카드를 옷 안감 속에 꿰매 넣고 다시 환풍구를 통해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밖으로 빼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부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노후화된 의료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큰 트럭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환자복을 입고 의료실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몸 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는 수진 씨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녀는 의사의 진료 도구 가방이 열려있는 틈을 타 몰래 메모리 카드를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료진이 나가기 직전 박 씨가 의료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잠깐 모두 멈춰 물품 검사 다시 해. 박 씨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의료 도구 가방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만약 저 가방이 열리면 그녀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그녀는 곧장 징벌방으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 씨는 의사의 도구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무겁죠? 의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새로 들어온 수술 도구 상자입니다. 박 씨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려는 찰나 교도소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과장 당장 회의실로 와. 지금 본부에서 감찰 나온다. 박 씨는 입술을 깨물며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어. 일단 가. 의료진이 트럭을 타고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트럭을 보며 수진 씨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안전하게 나가게 해주세요. 트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빼낸 것은 단순한 메모리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도소 내 모든 부패와 박 씨의 범죄, 그리고 그를 비호하던 교도관들의 명단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이제 이 정보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악마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욱더 잔인하게 수진 씨를 압박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 씨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현 씨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제 수진 씨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교도소 내의 다른 여성 수감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은 헛되지 않았어요. 이제 곧 세상이 우리 목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수감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메모리 카드가 성공적으로 나갔다는 소식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내부의 기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를 두려워하던 교도관들도 이제는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까요? 이제 교도소의 공기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교도소 내 의료 과장의 범죄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찰은 박 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외부 감찰단은 교도소의 모든 CCTV 기록을 복구하고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1:1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감찰단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외부로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수진 씨가 의료진의 가방에 숨겨보낸 메모리 카드는 검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그 안에 담긴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권력층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수진 씨는 이제 증인으로서 법정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1년 전 누명을 쓰고 들어왔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준비가 된 여전사였죠.
그녀는 법정 대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한준호 변호사와 마주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이자 그녀를 구원해줄 최고의 조력자였습니다. 수진아, 이제 다 끝났어. 두려워하지 마. 내 곁엔 내가 있어. 아버지의 말에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릴 시간이 아니라 악마를 심판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그는 법정 안에 판사와 검사를 비웃으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저 수감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저들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의 뻔뻔한 연기에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이 재판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그를 뒷배를 봐주는 거물급 정치인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 바로 그 메모리 카드가 법정 스크린에 재생되기 시작했으니까요. 스크린에는 박 씨가 수감자들을 협박하고 불법 약물을 투여하는 영상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 최 씨와 나누는 비도덕적인 대화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내 컴퓨터를 해킹한 거라고.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그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법정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증거의 위변조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박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최 씨 또한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끼며 울먹였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악마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친절한 의사인 줄만 알았어요. 최 씨의 울음은 박 씨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법정은 이제 박 씨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시스템 전체를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증인석에 앉아 담담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목격자였습니다. 재판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시민들은 법원 앞에 모여 박 씨를 즉각 구속하라, 교도소 내 인권 유린을 멈춰라 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 씨를 비호하던 정치인들도 하나둘씩 꼬리를 자르며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박 씨는 혼자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법에 준엄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법정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밝은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승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집 창문에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돌멩이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않으면 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치게 될 것이다. 과연 이 경고는 누구의 것일까요? 박 씨가 감옥에 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를 지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뜻일까요? 수진 씨는 이제 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은 박 씨 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 앞에 나타난 새로운 위협, 과연 그녀는 이 폭풍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돌멩이에 적힌 협박 메시지를 보고 수진 씨는 공포에 떨기보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 씨는 이미 구속되었는데 누가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걸까요? 그녀는 돌멩이를 챙겨 아버지 한준호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돌멩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박 씨가 한 짓이 아니다. 박 씨는 이제 하수인일 뿐이야.
이건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다. 아버지는 수진 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호팀을 고용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은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교도소 내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징후들을 포착했습니다. 박 씨의 측근이었던 교도관들이 하나둘씩 사표를 내고 잠적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박 씨의 범죄를 도왔던 보안과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하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들은 모두 거대 세력의 입 역할을 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들이 도망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사실을요.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혹시 이 사건이 교도소 내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수진 씨와 한 변호사는 비밀리에 박 씨의 거처와 그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박 씨가 단순히 교도소에서 성범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에 불법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약회사와 결탁하여 수감자들에게 정체불명의 신약을 투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국가적인 의료범죄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수진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이 단순한 변태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거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수단이었다니요. 수진 씨는 즉시 이 사실을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검찰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 씨를 비호하던 정치인들과 제약회사 대표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박 씨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거대 게이트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들에게 보상을 바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복수가 두려워 침묵하는 걸까요? 수진 씨는 박 씨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유일한 약점을 건드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가 있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앉은 박 씨의 모습은 1년 전 그 오만했던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비참한 몰골로 앉아 있었습니다. 과장님, 다 끝났어요. 당신이 그렇게 믿었던 그 거대 세력들도 이제 당신을 버렸어요. 박 씨는 수진 씨의 말에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만 입을 다물면 내 가족은 평생 안전할 테니까. 박 씨는 여전히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조종한 괴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박 씨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최 씨 그녀는 지금 당신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고발하고 있어요. 그녀는 당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그 거대 세력과 거래를 했었거든요. 수진 씨는 박 씨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신뿐만 아니라 최 씨까지 제거하려 하고 있어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요.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드디어 그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최 씨를 건드린다고. 박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박 씨의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겪은 이 모든 고통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던 아내
최 씨마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에게 더 이상 숨길 비밀은 없었습니다. 박 씨는 검찰에게 모든 사실을 자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 특히 거대 정치인과 제약회사가 주도한 불법 임상시험의 세부 내용을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백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청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씨의 자백을 들은 검사들조차 경악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부패의 고리였습니다. 박 씨는 자백하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고 신변 보호를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제 박 씨는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송되던 날 호송 차량이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씨를 제거하려는 배후 세력의 마지막 공격이었습니다. 호송 차량은 반파되었고 경찰과 괴한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는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감옥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수들 앞에서는 미친 척하며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자신의 배설물을 벽에 바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형량을 줄이려는 치밀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그의 이런 연기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의 정밀 진단 결과 박 씨는 지극히 정상이며 오히려 고도의 지능적인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 사이코패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씨의 연기는 법정에서 그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편 수진 씨는 박 씨의 자백 덕분에 자신의 억울한 살인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무고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가두었던 그 지옥 같은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법정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녀의 웃음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 여전히 감옥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 다른 수감자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출소한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교도소 인권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안은 방청객들의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박 씨는 판결이 내려진 순간에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판사를 향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가둬봐라. 그분들이 너희를 그냥 둘 것 같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 교도소 정문 앞에는 이미 그의 비호를 받던 거대 세력들도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법정을 떠나며 박 씨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런 권력도 없는 차가운 벽에 갇힌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덧없음이구나.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거짓은 없고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죄악은 없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아이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년 동안 아이를 품에 안아본 적이 없었던 그녀였습니다. 과연 그녀와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재회하게 될까요? 이제 그들의 행복한 미래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가 지내고 있는 보호시설로 달려갔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아이에게도 수진 씨에게도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5살이 되어 또래보다 훨씬 의젓한 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시설 원장님은 수진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이는 처음에 수진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사진으로만 봐왔던 엄마의 모습이 실제 눈앞에 나타나자 낯설어했던 것이죠. 수진 씨는 아이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이는 수진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가 정의로운 일을 해서 우리가 만난 거잖아. 아이의 그 한마디는 수진 씨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3년 동안 그녀를 버티게 했던 건 바로 이 아이였고, 아이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도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밥을 먹으며 평범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자신의 과거가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늘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그때도 지금처럼 자신을 사랑해 줄까요? 그녀는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매일 밤 아이에게 정직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아주 잔인하고 어두워.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너를 삼킬 수 없어. 아이는 수진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처럼 씩씩한 사람이 될 거야. 수진 씨는 이 아이가 자신이 겪은 고통을 딛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편 교도소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범죄가 알려진 이후 대한민국 전역의 교도소들은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인권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의료 과장직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닌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흘린 눈물과 고통이 대한민국 교도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감옥에서 평생을 속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떠올리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박 씨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지 가해자가 바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박 씨가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자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감시하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성찰의 기록입니다. 수진 씨가 겪은 지옥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수진 씨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진 씨의 삶에는 평온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집안에 가득 차고 그녀의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수진 씨와 같은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정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박 씨가 수감된 이후 교도소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가득했죠. 특히 박 씨의 배후로 지목되었던 정재계 인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하나둘씩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진 씨는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분명 박 씨의 장부에는 그들의 범죄 사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최교도 간의 증언까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은 다시 한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낡은 공식을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들의 죄를 또 다른 하수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거대한 세력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박 씨가 작성했던 제2의 장부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3년 전부터 주요 인물들과 나눈 통화 녹음과 뇌물 전달 경로를 담은 마이크로 SD카드를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검찰은 이 카드를 찾기 위해 박 씨의 과거 거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허사였습니다. 수진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카드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 상류사회의 도덕성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요. 그녀는 박 씨가 자신에게만 알려주었던 아주 은밀한 암호를 떠올렸습니다. 박 씨는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 그녀에게 비아냥거리듯 말했었죠. 진실은 내 머릿속에 있어. 너희 같은 개미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말이야. 수진 씨는 박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머릿속이란 단순히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가장 아끼던 책인 형법 해설서에 수많은 밑줄을 긋곤 했습니다. 수진 씨는 박 씨의 수감 기록을 뒤져 그가 교도소 도서관에 기증한 책들을 찾아냈습니다. 낡고해진 형법 해설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복잡한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부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단어 위에 뚫려 있는 미세한 바늘 구멍들. 그녀는 그 구멍들을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마치 별자리처럼 나타난 그 자리는 바로 박 씨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 마을의 폐가였습니다. 그녀는 박 기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기자님, 마지막 기회예요. 저곳에 가면 진실이 있을 거예요. 박 기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강렬한 의지를 읽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박 씨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이미 다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쥐들이 들끓는 어두운 방. 그들은 방바닥을 뜯어내고 벽지를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박 씨가 감추어둔 낡은 깡통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이크로 SD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것을 손에 쥐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제 이 카드의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면 그들은 더 이상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를 쥐고 나오는 길,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정의가 아닌 또 다른 음모였습니다. 숲속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검은색 차량 3대. 그들은 경찰도 검찰도 아닌 거대 세력의 사설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카드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수진아 무조건 차로 달려. 박 기자가 소리치며 카드를 품에 안고 숲을 질주했습니다. 총성 없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지형지물을 이용해 그들을 따돌리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카드를 가지고 무사히 서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카드 안에 담긴 진실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어둠이 깔린 강원도 상월 마을 수진 씨와 박 기자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검은 차량들의 헤드라이트가 숲길을 비추며 그들을 조여왔습니다. 박 기자는 박 씨의 SD카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재킷 안쪽에 카드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절대 이 카드를 뺏기면 안 돼. 이게 없으면 저놈들은 영원히 무죄로 풀려날 거야. 수진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가 알려준 비상 탈출 경로인 강가로 향했습니다. 강물은 차갑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 사설 조직원들이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총기는 없었지만 그들은 쇠파이프와 흉기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그 카드 내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수진 씨는 당당히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을 써도 진실은 덮을 수 없어. 없어.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화려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준호 변호사가 사전에 연락해둔 경찰 특공대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순식간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사설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경찰은 그들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수진 씨와 박 기자는 카드를 무사히 확보한 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청으로 직행한 그들은 즉시 이 카드를 담당 검색에 제출했습니다. 이 카드의 내용이 공개되자 검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뇌물수수가 아닌 국가기밀 유출 및 불법 의료행위 교사라는 훨씬 무거운 죄목이었습니다. 이제 거대 세력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둘씩 수갑을 차고 언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했다는 확신이 전 국민의 가슴속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가 왜 이 중요한 카드를 고향집에 숨겨두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그 카드에 바이러스를 심어두었습니다. 그 카드를 PC에 꽂는 순간 카드에 담긴 정보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진 씨와 박 기자가 활동했던 모든 개인 정보와 위치 추적 기록이 자동으로 박 씨의 배후 세력 서버로 전송되도록 설정해 두었던 것이죠. 박 씨의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진 씨가 어디에 있는지, 그녀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심지어는 그녀가 낳은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수진 씨의 아파트 주변에는 어느덧 다시 정체불명의 차량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이 거대 악의 그림자로부터 완벽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진 씨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떡하죠?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적을 불러온 것 같아요. 한 변호사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저들의 범죄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거야. 그들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이성준을 포함한 모든 범죄자의 이름과 그들의 비리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을 대대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서명한 청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큰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으로 박 씨가 갇혀 있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박 씨를 만나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수감자복을 입고 면회실 유리벽 너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박 씨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어둔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어. 하지만 난 두렵지 않아. 내 뒤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으니까. 박 씨는 수진 씨의 말에 비웃음을 흘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짓은 그저 욕망을 채우기 위한 변태적인 범죄가 아니야. 당신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어.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이 평생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올 거야. 수진 씨는 박 씨가 거대 세력과 나눴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 속에서 박 씨의 배후 세력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 자네는 여기까지야. 이제 자네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는 자네가 죽었다고 발표할 거야. 박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충성했던 그들이 자신을 토사구팽하려 한다는 사실을 직접 듣게 된 것입니다. 박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그저 버려질 패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했는데. 엔데, 수진 씨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한테 복수해. 당신이 가진 나머지 비밀들을 다 풀어버려. 그래야 당신 가족이라도 살 수 있을 거야. 박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다 말할게.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박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교도소 내부의 범죄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이 추진했던 거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치 자금 세탁까지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진술은 경찰과 검찰에 즉시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정치인, 수백 명의 기업인, 그리고 사법 당국자들까지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청산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진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났습니다. 그녀의 3년 동안의 고통이 비로소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수진 씨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의 사회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가요, 엄마가 진실을 밝혔어.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수진 씨의 삶에도 이제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수진 씨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교도소라는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그녀는 이제 더 넓은 세상에 부조리에 맞서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엮고 강연을 다니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의 증언자입니다. 이 한마디는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수진 씨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수진 씨의 비극적인 여정을 지켜보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존엄성을 지키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지에 대한 숭고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할지도 모를 보이지 않는 벽 권력의 사각지대, 그리고 무관심이라는 폭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수진 씨가 겪은 고통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은 사회 전체의 시스템이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비참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 공범자가 될 수 있는지 배웁니다. 수진 씨와 동료 수감자들이 처음 겪었던 공포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그들을 가두었던 것은 범인의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외면이기도 했습니다.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타인의 고통을 내 일처럼 여기는 공감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내가 침묵하면 언젠가 그 침묵은 나를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작게 내뱉는 비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의를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작은 용기가 모여 거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듭니다. 수진 씨가 결국 이긴 것은 그녀 혼자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준 이들이 있었고 그 고백이 모여 세상의 벽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때로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부조리를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진 씨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당당한 엄마가 되겠다는 약속처럼 우리 또한 나중에 나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실은 당장은 아프고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단단하고 명확한 힘을 가집니다. 부당함에 맞서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그 과정에서 겪는 상처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훈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연민의 마음을 평소에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비극적인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가르침일 것입니다. 본 콘텐츠는 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작된 교육적 목적의 시나리오임을 밝힙니다. 영상에 묘사된 사건 인물 기관 등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가상의 설정이며 특정 대상을 비방하거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할 의도가 없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과 혼동하거나 모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 이야기가 단순히 흥미 위주의 소비가 아닌 사회적 인권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 영상의 제작자로서 저는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표하며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나 인권 유린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콘텐츠 내용 중 법적 윤리적 판단은 시청자의 몫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개인적인 해석이나 행동에 대해 제작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집필하며 수진 씨의 고통을 문장으로 옮기는 매 순간마다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가장 약한 곳에서 피어난 그녀의 용기는 사실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숨겨둔 정의의 씨앗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권력 앞에 이렇게나 무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끔찍했지만 동시에 그 무력함을 뚫고 나가는 힘 또한 인간에게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가해자의 비열함보다 더 오래 기억되어야 할 것은 그 긴 어둠을 홀로 걸어 나온 수진 씨의 뒷모습입니다. 우리 사회가 타인의 아픔을 단순히 남의 일로 치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숨을 쉴 수 있는 작은 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 글이 그들에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가장 고귀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수진 씨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 곁의 이웃들에게 더 넓고 다정한 시선을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늘 외롭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진 씨의 용기가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댓글이 다시 일어설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작지만 강력한 빛이 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